안녕하세요. 철학교사 안광복입니다. 지난 시간에 많이 불편하게 해드렸는데 박수를 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제대로 불편하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질문을 던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 생각에 균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돼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내 생각이 비로소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물음을 받았을 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내 생각이 비로소 그 문제에서 풀려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상적이고 그니까 아주 그 비본질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문제에 아주 핵심을 짓는 질문을 던지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 생각도 제대로 이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런디드 헬프니스니스, 우리말로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그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가 있어요. 미국 심리학계에서 지금 가장 힙하게 아주 그 인기 있는 그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 논문으로 굉장히 스타가 됐는데, 이 그 학습된 무기력 이론으로 스타가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그림에 보시면 그 밑에 그 전기 코일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의 왼쪽의 바닥에 지금 전기 충격이 오고 있고요. 걔가 놀라가지고 반대쪽으로 튀어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다가 이 가운데 벽을 넘어갈 수 없게끔 막아버려요. 그리고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 걔는 처음에 이제 그 굉장히 아프니까 넘어가려고 벽을 금고 낑낑거리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엎드려서 그 고통이, 전기 충격이 끝날 때까지 그 고통을 막연하게 건디는 거예요. 그걸 2번, 3번, 4번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이 가운데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오면은 넘어갈 수 있게 열어줍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가운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벽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에 참가했던 개들 중 거의 대부분은 전기 충격을 줬을 때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상황을 견뎠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충격을 건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전 시간에 제가 문명의 발전이라는 건 인지적 불구가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전에는 이와 같이 양면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순해지고 문명화된다는 게 사회가 안정적이고 더 이렇게 살기 좋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어요. 제가 이게 그 절대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좋게 하는 표현으로 그 나라를 말씀드리는데요. 중국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표현 참 많이 해요. 중국에서 이제 길거리를 가면 참 무질서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신호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길거리를 건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보다 발전 수준이 많이 떨어져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뒤집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규칙이 있어도 이거를 깰 수 있는 용기가 있잖아요. 그죠? 아, 사람 없는데 저 걸으면 어때? 건너가면 또 어때? 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그게 창의적인 발생이 가능하지만 선진국 시민들은요, 원칙이 있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바람직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독이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더 이상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사회 발전에도 득이 안 되고 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참 오히려 나의 삶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도 고등학교에 근무하지만 인구수가 점점 아주 충격적으로 늘거든요. 작년에 졸업한 학생이 64만 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은 41만 명밖에 안 돼요. 20만 명 이상 인구가 3, 4년 사이에 급격하게 줍니다. 이제 인구 충격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축월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명문대를 졸업해도 실업자고요. 대학을 못 가도 실업자고 가도 실업자입니다. 그죠?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달려가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생각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죠? 대학을 안 나온 삶이라는 걸 아예 그려볼 만한 이런 그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훌륭한 질문은 뭐냐면요.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학생은 크게 될 학생이에요. 선생님, 제가 왜 학교를 다녀야 됩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해? 라고 보통 대답을 하지만 사실 그 질문이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거부터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이 뭐겠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죠? 이 질문이에요. 자살 방지 캠페인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정작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탐색을 안 하는 건 우리 사회예요. 왜 살아야 되죠? 라는 질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인데 이런 질문이 나오면 사람들은 이 질문을 파고들기보다는 도망가기 바빠요.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여행이나 갔다 와. 요새 사는 거 힘들지? 엄마가 용돈 줄까? 이런 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물음을 물어야 되는데 그 질문은 금기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철학의 질문은 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답답한 삶을 깨는 그 철학적 질문은 뭐냐면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나한테 불편한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죠? 사는 게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대개는 이 질문을 던지면요. 저 살만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사실 재밌는 건 뭐냐면 살만하다고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헬조선이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앞뒤가 안 맞는 경우 참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도 24시간 우울한 경우 거의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죠? 우울해도 떡볶이는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 책 제목 잘 정했네요. 그죠? 우울해도 사람들이 24시간 우울한 게 아니라 10분, 20분 사실 우울한 게 인생에서 그 기간이 그런데 그 10분, 20분 우울했던 거를 24시간 우울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 그 불편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시간은 30분, 40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30분, 4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 내 24시간을 다 지배를 하거든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뭐냐는 거는 지금 이 순간 나를 불편한 게 아니라 우주의 관점에서 한번 위에서 바라봐 보는 거예요. 만약에 50대인 내가 20대인 나를 봤을 때 나한테 지금 불편한 게 뭔지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죠? 우주의 관점에서 내 관점을 쭉 봐가지고 내 인생에서 핵심되는 근본적인 물음이 뭔지를 한번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처럼 산다면 미래의 나는 어떻게 바뀔 건지. 내가 똑같이 하니까 매일매일 사라지는 대로 산다면 미래의 나는 어떻게 바뀔 건지.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질문. 나는 나의 꿈을 위해서 지금 오늘 뭘 했는지. 미래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쌓여가지고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의 삶이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오늘 삶에서는 과연 어떤 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삶을 바뀔 핵심적인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핵심적인 주제를 잘 못 찾아요. 제가 담임했던 반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잘 안 바뀌거든요. 1학년 때 친구하고 투닥투닥 해가지고 나는 그 친구하고 같은 반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른 반 편성됐는데 또 인간관계 트러블에 십사입니다. 3학년 돼서도 또 트러블에 십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혹시 알코올 중독자 계세요? 뭐 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손 드실 필요는 없는데 움찔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은요. 처음에는 속상해서 술을 마신 건 분명해요. 근데 일단 알코올 중독 상태에 빠지고 나면요. 술을 마시기 위해서 속상한 일을 찾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기를 밀고 갑니다. 왜일까요? 알코올 중독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깨인 상태로 망가진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는 자기 인생을 직면하는 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빨리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게 어떤 건 알지만 좋은 인간관계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익숙한 불행으로 자기를 자꾸 몰아넣는 거예요. 원래 자기는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역설적 편안함입니다. 그죠? 이걸 컴포트 존이라 그래요. 심리학에서. 편안함의 존이라고 하지만 이게 좋은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실제로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이 문제를 관계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이야. 이렇게 믿습니다. 그죠? 나를 인정을 받으니까. 그죠?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만약에 내가 지금 연애를 하는데 굉장히 여자친구하고 굉장히 관계가 서먹하면은 그건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를 뭡니까? 그 능력의 문제로 바라보거든요. 내가 굉장히 무능하기 때문에 직장을 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나한테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를 찾아서 여기에 자기의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요. 먼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얘기인데요. 사라지는 대로 살지 말고 살아야 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면은 지금 현실에서 지금의 나의 답답함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료하게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라져야 하는 방식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 질문을 대대로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일본의 사이토 다카시라는 사람이요. 질문을 4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합니다. 본질적인 질문이 있고 비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추상적인 질문이 있고 구체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본질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은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 일상안이라고 하는 것. 제가 왜 살아야 됩니까? 제가 학교를 왜 다녀야 되죠? 하고 누가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아마 어느 철학 교수님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기 나오셔서 30분 동안 강의를 하시면요.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재우실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은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가슴에 안 다가와요. 그리고 막연하기 때문에 야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하고 튕겨내거든요. 이거 좋은 물음 아닙니다. 중요한 물음이지만 이렇게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비본질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은 우리가 술자리에서 던지는 술자리 개똥철학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이란 뭘까? 이런 질문 술자리에서. 뭔가 진지하게 얘기했지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본질적이고 구체적인 질문도 많아요. 이건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던지는 무슨 연예인에 대한 질문, 오늘 점심에 뭐 먹으러 갈까? 이런 사소한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은 생활에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던질 수 있지만 내 삶을 바꾸진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물음은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본질적인 걸 물어야 되거든요. 아, 제가 노예가 된다 그래도 살아야 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선생님, 학교 생활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라고 묻는 경우. 만약에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학생한테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학교 생활이 꼭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물을 때 이게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물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느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상황이 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이것과 연관된 가치가 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결혼이란 뭘까라고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결혼에 있어서의 나의 현실에 처한 아주 구체적인 상황. 꼭 안정되고 기반을 잡아야만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식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나한테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게 뭔지를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는 게 일반인으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근육도 써봐야 늘듯이 질문도 하지 않으면 던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세상에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털어놔도 1분 이상 얘기를 못합니다. 좀. 왜냐하면 말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말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이 이렇게 운동하기가 힘든 것처럼 말을 해봐야 늘거든요. 그죠? 질문도 던져본 사람이 질문을 다 제대로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만약에 많이 해보지 않으셨으면은 제가 만든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고민들을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제가 쓴 책에서 제가 든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물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쟁은 싫지만 승자는 되고 싶어요. 스카이 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드라마를 보시면은 거기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경쟁은 굉장히 비참하게 그랬지만 누구나 우리는 승리를 꿈꾸거든요.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물음이거든요. 그럼 한번 두 번째 물어보세요. 혼자인 시대 굳이 친구가 필요할까? SNS가 발전하고 친구들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직접 얼굴을 보고 대면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건가? 라고 물음을 던지는 거. 그리고 감정적인 사람은 무책임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이성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관계 문제 중에 99%는 감정의 문제예요.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출연 불량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출연 불량이 문제인 거예요. 감정은 나보다 솔직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게 오히려 무책임할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죠?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회를 움직인 거는 감정일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많이 불편하신가요? 더 불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정상일까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게요. 이게 정신의학에서 하기에는 건강의 개념이 약간 우리하고 철학하시는 사람하고 인문학하시는 사람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갱은 천재입니까? 그 정신병자입니까? 반고흐, 고갱이 아니라. 자기 귀를 잘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림도 굉장히 파란색으로 이상하게 그렸잖아요. 그죠? 아마 그분이 지금 있었으면요. 아마 그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열심히 병원에 통원난 하셨을 거예요. 그 정신의학에서 그 정신병 분류표가 있어요. 그걸 DSM이라 그러는데 DSM에도 보십시오. 요새 동성애가 그 굉장히 그 문화적인 코드로 많이 떠오르지만 동성애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정신병 분류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는 그건 누구도 동성애를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렇죠. 인식이 달라졌죠. 근데 인식이 달라졌다는 게 생각해 보면은 정상이 그냥 시대에 따라서 어느 시대는 정상이었고 어느 시대는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물어봐야죠.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게 맞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 생활할 때 이런 물을 던지시면 굉장히 좀 곤란한 청구가 있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이걸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임마누엘 칸트가 하듯이 불편한 질문을 일상생활에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칸트는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중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칸트의 원래 직업은 퀘니스 대학교, 그러니까 국립대학의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그 퀘니스 베르크는 왕이 세운 대학이에요. 국립대학 철학과 교수로 칸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왕을 위해서 왕을 옹호하는 글을 썼어야 됐어요. 그런데 칸트가 아닌 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계몽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공격해야 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직업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거하고 자기가 쓰는 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칸트는 이거를 한마디로 아주 쿨하게 상황을 정리를 해요. 어떻게 정리하는 줄 아세요? 8시서부터 5시까지는 제가 봉급을 받으니까는 국가 철학자로 삽니다. 5시 이후엔 저는 자유인이에요. 이거예요. 이상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으세요? 그죠? 나는 봉급 받으니까 봉급 받는 대로 일을 해야죠.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왕을 위해서 글을 썼어요. 됐잖아요. 그리고 난 자유인이니까 5시 이후엔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철학적인 질문이 이래요. 근데 직장에서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불편한 질문은요. 자기를 수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질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상황에 맞게 던져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는 혼자서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게끔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사람들을 발전으로 이끌 수 있게끔 불편한 질문도 제대로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십시오.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 맞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생각 안 해도 되는 어떤 그 봉급 또박또박하는 일을 얻기 원하시지만 제가 아는 한 행복한 공무원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중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의니 진리니 하는 것들이 과연 나한테 이득을 주는지. 그렇잖아요. 그죠?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정의로운 척하면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잘 살거든요. 아니던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사회가 발전하는 거하고 내가 행복한 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도덕교육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헌신적으로 살았더니 헌신짝이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질문 던져야 되고요. 지금 하나 핫한 물음, 올바른 역사가 과연 가능한지, 역사 갈등에서. 그리고 제가 요새 가장 마음에 품고 있는 핵심적인 물음, 도대체 인간이 기계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아마 강의도 2, 3년 내에 인공지능이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인간이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물음을 계속 물어보셔서 불편한 물음을 던지시면서 내가 사는 삶이 과연 제대로 된 건지 이렇게 사는 방법밖에 없는지를 찾아봐야 다른 가능성을 꿈꾸면서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열면서 삶과 세상을 올곧게 이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나와 세상을 바꿀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찾되 칸트가 얘기한 이 규를 넘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고기토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기토는 뭐냐면요. 이걸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얘기에서 짧게 하고 넘어가는데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을 연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근대 철학에서 방향 전환을 일으켰던 중요한 발명이 고기토 에르고스임이에요. 고기토 에르고스이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그 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데카르트는 개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으로부터 개인으로 그 뭔가 지식의 어떤 근거를 바꾼 유명한 명제가 고기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 고기토인 거예요. 윤리적인 물음의 출발도 고기토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칸트가 얘기한 정언명법이 윤리학에서의 출발점이 된 물음인데요. 벌써 이제 졸음이 오시죠. 철학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7, 8년 전인데요. 대한민국 최고 대학 경영학과에 그 면접을 보러 간 학생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하고 이제 두세 명이서 이제 토론 연습을 하다가 놀라운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 아이가 뭐였었냐면 그때 사회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그 아이가 말을 진짜 잘하던 아이였거든요. 토론의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죽어야 됩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애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당당하게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저하고 같이 토론하던 두세 명의 친구에 저까지 포함해서 그 아이를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그 토론을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결국 그 아이를 못 이겼어요. 그래서 결론은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죽어야 된다고 결론이 났어요. 한 가지 제가 소크라테스를 전공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처럼 그 학생한테 대꾸를 했어요. 토론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그 아이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가 너무 토론을 잘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일단 다 죽어야 된다는 명제를 우리가 도출했지만 내가 반박할 이제 힘은 더 이상 없다. 근데 너가 이긴 건 맞는데 그러면 너가 얘기한 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죽으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행복해질까? 근데 내가 널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토론을 마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론의 결론을 내지 않고 그냥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새벽 1시가 넘어서 그 아이가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저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까 너무 토론을 해가지고 열대어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 얘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일까요? 기본적인 철학자의 신념에는 이런 게 깔려 있어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신념인데 뭐냐면요. 누구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도덕적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아이가 흥분해가지고 토론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라고 막 공격을 했지만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생각하면은 결과적으로 도덕적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칸트가 얘기한 정언명법이 바로 이겁니다. 정언명법은 뭐냐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인간인 이상.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하라. 진짜 어렵잖아요. 그죠? 탈모가 올 만큼 그렇게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별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하기 싫은 거는 상대한테도 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윤리의 황금률이에요. 너가 여기서 길거리에 침을 뱉는 게 나는 시원하고 좋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불편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침 뱉는 거 보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당신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죠? 두 번째 뭐겠습니까? 인간을 어떤 경우에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성을 타락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여기에서 용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던지는 불편한 질문이 나는 좋지만 타인한테는 불편하게 하는 경우, 타인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는 그거는 잘못된 추구라는 겁니다. 판단 기준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는 불변의 기준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인간성을 타락시키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들으시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사파레 아우데 항상 권위를 권위 자체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되묻는 거예요. 왜 그렇지? 눈앞에 왔을 때 그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차분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죠?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그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철학으로 들어가 자주 휴식을 취하라는 그 얘기처럼 바쁜 일상에서 거리를 두고 혼자 그 가만히 생각해서 과연 왜 그래야 되는지,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지, 꼭 그래야 되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쓰는 용어인데 학생들하고 강의를 할 때 많이 쓰는 용어인데, 테이프를 끝까지 돌려보라는 표현을 전 진짜 많이 해요. 지금 당장 착한 딸로 살 수는 있어요. 그 착한 딸이 영원히 바람직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40, 50, 60, 70이 됐을 때 과연 내 인생의 결론은 뭐가 될지. 직장에서 성실한 그 직원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불의에 눈 감고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을 때 과연 내가 40, 50, 60, 70에 내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씀을 이제 최종적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꿈꾸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정신병 초기 증세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의외로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인생을 이끄는 힘은 불편함에서 오고요. 불편함은 당연한 것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용기를 갖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르게 생각하는 용기를 품고 인생을 멋있게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